안녕하세요. 북스원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한국 현대 경제사 관련된 내용을 이제 강독을 해보겠습니다. 전에 정치사 좀 하다가 이게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거기에서 끝나고 있었는데 회를 달리해서 이제 현대 경제사 부분은 이제 교과서 중심으로 좀 강독을 해볼게요. 자, 이 현대 경제사 부분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뭐 삼백산업이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이제 좀 나왔고요. 박정희 시대 때 경제 정책 관련돼서 나왔죠. 그래서 이승만과 이제 박정희를 거쳐서 이렇게 경제 정책 관련된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6.25 전쟁으로 이제 대부분 산업시설이 파괴돼요. 아, 비상교과서예요. 지금 읽는 게. 자, 생활 필수품이 부족해지고 실업자가 크게 늘었다. 자, 이승만 정부는 일제로부터 압류한 기속재산. 이 기속재산이라는 용어가 이제 예전에 한번 나왔죠. 적산이라고 하죠. 또 그래서 이제 법률적 요소 용어로서 기속재산의 의미는 법률이나 계약에 의해서 기속된 재산을 의미하지만 그 당시에 인제 기속재산은 일본이 인제 남겨 놓은 재산을 얘기해요. 일명 이제 적산이라고 인제 하는 건데 일본이 인제 도망갈 때 부동산 위주로 이제 부동산이나 기업이나 이런 것들은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대로 남겨둔 채 갔는데 이걸 미 군정이 인수를 했죠. 예.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은 제가 앞에 정치사 할 때 관련된 내용에서 좀 중복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파악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원조 물자를 민간 기업에 헐값을 팔아 전후 복구 작업을 많이 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는 이렇게 기속재산과 그다음 원조 물자로 해 가지고 그 당시 이제 6.25 전쟁 이후에 인제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 불황을 이렇게 만회해 보려고 좀 했던 거죠. 자,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미국의 원조 물자는 대개 밀, 사탕수수, 면화 같은 소비재 산업을 이제 원료에 집중돼요. 제분업, 제당업, 면방직공 같은 삼백산업이 발달됐다 이렇게 했죠. 자, 그때 인제 이거를 이제 삼백산업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에 좀 나왔거든요. 자, 그럼 요 관련된 내용을 좀 약간 이제 보충적으로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에 여러 농산물을 원조를 했는데 미국이 우리나라 농산물 원조를 한 것은 그냥 어떤 선의 차원에서 한 것도 있겠지만 자신의 자국의 이익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인제 생산 가인으로 해 가지고 미국의 농산물들이 이제 많으니까 생산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뭐냐면 방지하고자 그 당시에 인제 미국의 어떤 이제 친미 국가들, 저개발 국가들에게 이런 잉여 농산물을 인제 원조를 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때 인제 원조와 관련된 법을 미공법이라고 했어요. 이 미공법에 입각해 갖고 인제 한국에 원조를 해준 거죠. 그래서 여기 인제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잉여 농산물을 제공해 주면 이승만 정부가 그거에 대해서 인제 국민들에게 이거 잉여 농산물을 갖다 팔죠.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재정을 확보하고 그때 이제 미공법에 의하면 대충자금이라는 게 있어, 대충자금. 이 대충자금은 인제 뭐냐면 그 당시 미공법에 인제 485 에 따르면 여기에서 인제 미국의 원조 물자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운영한 해당 정부에서는 얻은 이익의 수익을 대충자금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하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승만 정부는 이 대충자금을 만들어서 일부를 요게 대충자금에다가 부어 넣었죠. 그럼 이 대충자금의 용도가 뭐냐? 자, 여기에서 인제 미국이 자국의 실리를 이제 챙기는 거죠. 일단 대충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무기를 구입을 하는데 주로 인제 어떤 무기를 구입하냐면 미국산 무기를 구입하는 거야. 세상에 공짜가 없죠. 그래서 이제 원조한 대가로 대충 자금을 통해서 미국산 무기를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인제 미군의 주둔비 있죠. 예. 그 미군의 주둔비도 마련하고요. 간혹 가다 인제 뭐냐면 그 국가의 어떤 이제 경제 개발에 자금도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이때부터 이제 한국이 이때부터 이제 미국산 이제 무기를 많이 사들지 사졌 샀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인제 뭐냐면 군대에 미국산 무기를 세팅을 했어. 자, 그 후에 인제 계속 이제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우리나라는 미국의 첨단 무기를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게 뭐냐면 이런 구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네이더 같은 경우도 미국산이기 때문에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 좋은 전투가 있어도 미국 걸 살 수밖에 없어요. 미국 F-35 같은 거를. 왜냐면 이게 맞잖아. 네이더 미국산 네이더하고 그 미국산 이제 비행기가 맞아떨어지니까 이런 이제 인프라를 이미 이승만 정부 때부터 만들어 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제 이때 주로 미국이 인제 원조했던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소비재죠. 예, 소비재. 원래는 이제 그 이승만 정부에서 요구한 거는 소비재가 아니라 뭔가 인제 생산자에는 이제 요구를 했는데 그 당시 미국은 이승만 정부를 믿지는 못했어요. 이승만이 그걸 받아 가지고 또 군대를 양성하고 또 무기를 만들어서 이승만이 이제 즐겨 하는 레토릭 있죠. 북진통일. 이 북진통일 할까 봐 겁을 내 갖고 주로 인제 이런 그 앞에서 얘기한 그 면방집이나 그 설탕이라든지 그 당시 뭐 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제 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했던 그 산업이 그 유명한 삼백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삼백 산업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기 제분이라든지 제당이라든지 면방직이라든지 요게 다 뭐예요 원료가. 요 여기 밀가루, 제당은 설탕, 그다음 면방직은 목하잖아요. 다 해왔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소재로 해 갖고 산업을 일으켰다 해 갖고 삼백산업이라는 명칭이 생겼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삼백산업을 통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냐. 물론 이것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후에 우리나라가 식량이 많이 뭐냐면 모자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어떤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일단. 그러니까 식량 사정을 많이 완화시켰다. 특히 이제 밀가루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인제 밀가루 음식도 많이 만들어지게 되죠. 부산에 가 보시면 밀면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면을 뭐냐 밀로 만들어 가지고 이 먹는 음식인데 맛있더라고. 그리고 있고 우리가 수제비 같은 것도 요때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자 하여튼 나름대로 배고픔을 면했지만 이게 이제 적당히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이 이승만 정부가 인제 독재하려면 적어도 국민들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가인을 도입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국내 곡물값이 하락을 했어. 외국에서 값싸 이렇게 밀이 들어오다 보니까 국내 밀이 살아남지 못하죠. 예. 그래 갖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제 문제점이 됐다. 그래서 이 밀을 중심으로 도입되고 하다 보니까 인제 농가에서 키울 수 있는 게 쌀밖에 없어요. 쌀밖에 없다 보니까 쌀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쌀 가격의 이제 뭐냐면 변동에 따라 농가 경제가 좌지우지하는 이런 문제점이 났죠. 그래서 이런 쌀의 당작화가 됐다. 이런 것들은 약간 이제 뭐하고 이제 비슷하냐면 1920 년대에 그 일제가 이제 했던 삼미징식 계획 있잖아요. 이 삼미징식 계획에서 이제 주요 이제 생산품이 뭐였죠? 쌀이었죠, 쌀. 그러니까 쌀 가격의 이제 등락에 따라서 이게 농가 경제가 좌지우지하는 이런 문제점이 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후부터 만성적인 식량 수입국 전략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쌀은 지금 이제 남아 도는데 쌀 단작화에도 불구하고 쌀조차도 그 당시 생산량이 적었어요. 예. 지금은 이제 창고에 쌓아 놓죠. 많이 생산하는 비해서 또 먹지도 않으니까. 그 외에도 인제 쌀 외에도 밀은 당연히 이제 국내 밀은 거의 없어지고 다른 농작물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인제 뭐 생산하지 않고 외국에서 받아들이게 되죠. 자,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삼백 산업 같은 것도 인제 발전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이 경제가 이제 발전하려면 생산재 공업하고 소비재 공업이 상당히 인제 균형을 이뤄야 되는데 앞에서 인제 원조 물자에 의해서 인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소비재 중심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소비재 중심. 음. 그래서 소비재 중심의 산업 발전에 비해서 생산재 산업 부분이 부진했다. 이런 문제점이 있죠. 근데 이제 뭐 그 당시에 이제 북쪽 동네 이 북한에서는 좀 반대죠. 소비재보다는 전쟁 물자에 맞춰서 생산재에 초점을 맞췄던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좀 대비된 모습인데 자 근데 이런 것도 원조 경제 위축과 인제 그런 것도 미국의 경제 불황으로 그 당시 인제 1958 년부터 무상 원조에서 유상 차관으로 전환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공짜로 줬는데 이제 돈을 빌려주는 거야. 차관하고 원조는 다른 거죠. 언젠가는 차관은 빌려주는 거죠. 근데 여기 유상이라고 하지만 이게 어 동일한 의미죠. 그래서 차관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 당시에 미국 정부가 돈을 빌려줄 때 그냥 빌려주지 않죠. 예전에 IMF 할 때 우리가 인제 IMF 돈을 빌려갈 때 IMF에서 이제 뭐 구조조정도 하라 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돈을 빌려줄 때 "너희들이 인제 앞으로 경제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면 경제 개발을 해야지 본전을 뽑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 그래서 이걸 요구를 했어요. 해 가지고 그때 인제 이승만 정부에서 경제 개발 계획이라는 것을 마련해서 그 당시 그 미국 정부에 제시를 했죠. 그래서 이때 경제개발 계획 아주 3 개년 경제개발일 거예요. 그때 이제 이승만 정부 때 처음으로 경제개발 계획을 이제 제시했다. 이거 예전에 자유당과 함께 한번 연관돼서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예. 그래서 경제개발 계획 같은 경우에는 시장 경제에다가 케인즈의 어떤 계획 경제를 인제 플러스시키는 형태였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인제 그 루즈벨트의 인제 정책 이후에 뉴딜 정책 이후에 이 경제 개발 계획을 어느 정도 인제 좀 나름대로 운영 해서 뭐냐면 좀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전후에 2차 세계 이후에 좀 신생국들에게 이 경제 개발 계획 같은 걸 좀 알려서 빨리 발전시키려고 했어요. 그 여러 나라에서 인제 미국의 경제 개발 계획을 이제 받아들였거든요. 그중에 이제 대만이나 한국이나 뭐 싱가포르 그런 나라들은 상당히 성공을 했고 물론 나머지 상당히 이제 그 아프리카라든지 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제대로 안 됐죠. 그래도 하여튼 이승만 정부는 미국의 차관을 얻기 위해서 이제 경제개발 계획을 마련해서 제시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때 이제 이승만 정부 때 경제개발 정책은 실행을 못 했죠. 그냥 구원만 한 거예요, 계획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작년 정권이 이걸 막 시행하려고 하니까 이 박정희 정권이 이제 박정희가 쿠데타했고 작년 정권의 경제개발 정책 5 개년 경제개발 정책 그대로 해서 실행된 거는 박정희 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인제 예전에 원조 경제 하에서는 미국이 인제 뭐 공짜로 인제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인제 소비재 공업을 양성할 수밖에 없는데 나름대로 인제 돈을 받고 하니까 인제 이걸 돈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적으로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산재 공업에 투자를 했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958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인제 그 무상 공조에서 무상 원조 정책에서 이렇게 차관 정책으로 넘어가면서 경제 개발 정책이 시작됐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다는 거. 예. 요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계속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미국에서 대량의 농산물이 들어오면서 식량 문제도 다소 해결됐지만 국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서 농가 소득이 크게 줄었다. 특히 이제 밀 가격 같은 것들이 폭락했죠. 지금 우리나라는 밀이 생산된 곳이 거의 지금 없죠. 조금 이제 시범적으로 생산은 하고 있지만 하여튼 그 당시에 밀 농업은 완전히 폭삭 망해서 쌀만 이제 농사를 짓게 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또한 미국의 경제 불황으로 1950 년대 말부터 정확하게 1958 년이죠. 원조가 감소되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상 원조에서 유상차로 바뀌면서 한국 경제가 어려워졌다. 그때 이제 미국이 돈을 빌려주면서 그 당시 이렇게 경제 개발 계획을 어 한국이 미국한테 이제 제시를 했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 가지고 너한테 갚겠다." 이렇게 이제 해서 했고 미국도 그렇게 원했고요. 자 그래서 인제 요런 게 또 있고요. 엄밀히 말하면 인제 유상 차관이라는 말이 약간의 말이지만 안 맞다고 했죠. 원래 그냥 차관은 차관이죠. 차관이 어디 무상이 어딨어요. 예. 다 유상이지. 예. 그래서 인제 이게 뭐 엽전 앞전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뭐 두 개가 같이 쓰는 동일한 의미가 같은 이제 동어 방법 형식으로 쓰는 건데 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6.25 전쟁이 이제 전쟁 중에 피난민이 요거 하기 전에 좀 밑에 걸 좀 읽어 볼게요. 자 미국 경제 원조가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 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인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자료 그래프에서는 연도별 국내 생산 쌀 부족과 외국에 들어온 쌀 도입량 추이가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어 자료 2번 같은 게 미국의 원조 추이를 보고 있어요. 계속 있다가 이게 떨어졌잖아요. 1958년 59 넘어가서. 자 그러면 이때 인제 국내 쌀 부족량을 메꾸기 위해서 외국의 원조를 받았는데 특히 그때 인제 자료를 바탕으로 미국 잉여 농산물의 국내 도입이 국내 농가에 미친 결과를 써 보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죠. 예. 그래서 이제 예시 담화는 미국의 잉여 농산물 가다 도입으로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서 농민 경제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자유 2번을 참고해서 미국의 원조 교제가 원조 감소가 교제란다. 원조 감소가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을 빈칸 서술해 보자. 이렇게 했는데 자 우리는 이것까지 이제 하고 요것만 볼게요, 이 시대만. 자 1950 년대 말 미국의 우상 원조가 차관 형식으로 바뀌면서 원조 X가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원조에 의존했던 한국 경제가 공장의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많은 중소기업이 파산되고 서민생활 어려워지는 고충을 겪었다. 요거 다른 그 책에도 없는 그 내용이죠. 요거 이제 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결과 관련된 내용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가끔씩 인제 그 한국 근현대사나 뭐 하여튼 그 교과서 있죠. 교과서 보면 탐구 자료들이 있어요. 이 탐구 자료들이 진국이야. 왜 진국이냐? 가끔씩 여기 문제에 나와. 기출 문제에. 그래서 요렇게 좀 탐구 주제도 많이 풀어 보세요. 예. 어차피 본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고 있는 책들한테 다 겹쳐 있거든요. 교과서도 있는 내용도 있지만 근데 탐구 주제는 교과서 외에 인제 우리가 이제 보는 기본서 외에도 많이 나와요, 다른 여러 사실들이. 그래서 탐구 주제 같은 것들 이런 문제 같은 것들 많이 풀어 보세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뭐 한국사도 그렇고 동아시아사, 세계사도 그러니까 한번 눈여볼 필요 있다. 탐구 주제나 이렇게 문제나 이런 보충 자료 같은 걸 항상 꼼꼼히 봐 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 가겠습니다. 자, 6.25 전쟁 중에 피난민이 도시로 몰리고 도시를 중심으로 복구가 이루어지면서 인구의 도시 집중이 이제 심화되었다. 그래서 서울 중심으로 해 갖고 이제 대도시들이 막 이제 인구가 더 늘어나기 시작하죠. 자, 도시로 모여든 사람들은 대부분 발품을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고 그다음에 상하수도 시설이 없는 무허가 판자촌을 이제 많이 지었어요. 이런 게 이제 뭐냐면 1970 년대, 80 년대까지 계속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잘 살았던 동네 지금 잘 살고 있는 동네들 있죠? 그 잘 살았던 동네들이 그 80 년대까지만 해도 환자촌들이 모여 살던 곳이 되게 많았어요.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목동이라든지 뭐 상계동, 중계동 그런 데 있잖아요. 80 년대 이제 그 전두환 대통령 때 개발됐던 이런 것들 원래 예전에 인제 뭐냐 판자촌들이 있었던 곳이죠. 물론 시험 문제는 안 나오지만. 자 하여튼 그렇게 했고 근데 이제 그러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녀 교육에 힘썼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6.25 전쟁 중에 이제 피난민 천막이나 노촌 등지에서 교육을 했어, 학교가 없다 보니까. 어 그만큼 교육률이 그 높았고 그 높은 교육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인제 있는데 물론 이 문제점도 있어요. 고도 성장을 하는 데는 크게 기여했지만 사교육을 이제 확산시키고 지금 오히려 제가 보니까 교육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교육 전반에 대해서 인제 보는 것보다는 입시 교육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그 입시 교육이 교육이 돼 버린 거야. 어 오히려 인제 입시 교육은 그 하나의 교육의 일환에 불과한 건데 거기에 몰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회적 부나 경제 부를 나눠 갖는 그런 기능만 할 뿐이지 뭐 부가가치를 생산한다든지 사회적 부를 확대시키고 뭐 이런 거는 전혀 기여를 못하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먹혀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빨리 급속하게 경제 발전하려면 외국에 나와서 뭐 기술이나 이런 것들 지식을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종의 암기식 어떤 주입식 교육이 먹혀 들어왔던 거야. 자 하여튼 그렇고 그러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많은 사람이 자녀 교육에 힘썼으며 이 시기 때 초등교육의 의무 교육 실시와 공립학교 설립은 문맹률 낮춤에 크게 기여했다. 그래서 요거 부분이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초등교육이 그 당시에 인제 거의 90 몇 퍼센트 했다, 의무 교육 실시로. 그래 갖고 이제 이승만 말기 전쟁 끝나고 제가 초등교육 의무화를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지만 전쟁 끝난 다음 56 년인가 57 년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갖고 인제 적어도 그때 당시 사람들은 90% 이상은 초등교육을 나왔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간단한 그 뭐냐면 셈이나 그다음에 글은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 왜냐하면 이들 시키려면 어느 정도 뭐냐면 알아야죠. 글자는 읽고 계산을 알고 얘기를 하면 이해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초등교육조차도 못 받은 사람들은 그게 불가능한데 요렇게 해 갖고 초등 의무 교육 실시로 90% 받고 그중에 한 또 40-50% 는 또 중학교로 이렇게 진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제 산업 일꾼을 양성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다는 거죠. 요 관련된 내용이 제가 지금은 읽지는 않지만 해남 교과서 관련된 내용이 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초등 의무 교육 실시가 상당히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보면 또 여성의 역할 강조가 나오죠. 그러니까 전쟁 중에 많은 남성이 죽거나 다치면서 가족과 사회, 여성의 역할이 커졌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이 이주하면서 촌막 공동체 의식이 약해졌다. 요거는 인제 단점일 수도 있지만 저희 생각에는 인제 뭐냐면 의도하지 않는 장점을 발휘한 것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진짜 신분제가 없어진 거는 어 언제든 6.25 전쟁 이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법제적인 신분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갑오개혁 때 폐지됐죠. 근데 갑오개혁 이후에도 계속 남아 있었어. 옆 동네 그 옆집 누가 어떤 그 출신한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제 경제적으로 이게 이제 막 그 자유민이 됐다고 해도 노비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양반집에 계속 이제 머슴살이라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노비는 계속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일제 강점기 때도 그런 게 있었고, 그래 일제 강점기 보면 이제 신문에다가 "누구누구 노비 도망갔으니까 좀 찾아와 달라."고 또 뭐냐 광고 낸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인제 6.25 전쟁 이후에 이제 전선이 왔다 갔다 하면서 피난민들이 많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인명의 공간에 인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하다 보니까 인제 잘 알지 못하죠. 얘가 예전에 신분이 어떤 건 상관없잖아.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가난해졌어. 그 하향 평준화됐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양반이니 뭐 노민이 쌍민이니 뭐 백정이니 그렇게 이제 했던 개념들이 실제로 이렇게 없어졌다. 6.25 전쟁 때.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평준화됐다. 그래서 이제 그렇잖아. 그래서 지금 뭐 너 조상이 백정이고 노무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인제 뭐 긍정적인 의미를 끼쳤다고 보는데, 물론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예. 자 그렇게 있고, 이 무력이 미국 원조 가정에서 서양식 노래와 춤을 비롯한 미국식 대중문화가 유입되면서 정통적 가치관과 충돌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라는 뭐냐면 그것도 요때 도입돼서 인제 후리가 됐죠. 예. 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넘어와서 인제 북한은 넘어가고요. 예. 그다음에 쭉쭉 넘어갈게요. 자, 그 박정희 시대 때 경제 성장 관련된 내용을 또 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면 인제 박정희가 집권했죠. 그래서 박정희는 군사 쿠데타를 통해 집권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인제 권력을 정당화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인제 뭐냐면 경제 개발을 하게 돼. 그래서 이때 장명 정부도 경제 제일주의를 내세웠거든요. 그리고 인제 그때 3 개년 경제 개발을 인제 받아들여서 이승만 때 5 개년 경제 개발을 인제 만들었는데, 이때 인제 5 개년 경제 개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국가 주도의 이제 성장 경쟁 정책을 추진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박정희가 예전에 제가 이제 군정시대 때 관련돼서 좀 얘기했는데, 화폐 개혁을 통해서 나름대로 자 그 자국의 인제 우리 국내 인제 국내 자본을 이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 앞에서 화폐 개혁 자체가 사회주의적 개혁이었잖아요. 반발도 많고 결국엔 실패했어. 그래서 외자를 도입을 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 외자 도입을 통해서 이걸 종잣돈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경제 개발을 하게 되고, 그래서 외자 도입에서 인제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앞에 얘기한 그 베트남 파병, 한일 협정. 예. 그다음에 인제 지금 외국 노동자들이 우리나라 와서 많이 일을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거꾸로 우리나라가 독일이나 뭐 인제 그 당시 서독이었죠. 서독이나 그런 데 가 갖고 간호사라든지 그다음 강부 노동자 어 이런 데서 인제 가 가지고 인력을 가 갖고 인제 일을 해서 돈을 받아왔어. 그래서 국제시장 영화 보면 그걸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종잣돈을 가지고 인제 그 공장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자본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로 1-2차 경제개발 때는 경공업 중심이었어요. 예. 경공업이 뭐냐? 여러분들 인제 다이쇼 같은 데 있죠? 다이쇼 가면 파는 물건들 있죠? 이게 경공업이야.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의료나 합판, 가발, 신발 같은 노동 집약적, 그래서 인제 자본보다는 노동을 많이 투자해 가지고 했던 경공업 육성해서 수출을 늘리는 데 힘썼다. 그래서 처음에 가발 같은 것들을 만들었죠. 이게 이제 적은 자본으로 쉽게 인제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있고, 뭐 코리안 밍크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쥐들이 많았어. 그 쥐를 잡아다가 쥐털 깎아서 파는 그런 형식으로 됐고, 그 당시에 또 일본 애들이 이제 경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육류 수요가 많았거든요. 특히 돼지고기 수요.
그 양동업체도 그 당시 많이 만들었고 일본에 이제 등심, 안심 이런 거 보내고 우리나라 뭐 잘 그 부수 뭐랄까 부산물도 있죠. 뭐 창자, 곱창 이런 것들, 그 족발, 삼겹살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먹었는데 지금 그런 것들 계속 먹고 있죠 지금. 예. 자, 하여튼 그렇게 있고 그리고 화학이나 비료, 시멘트, 정유나 그 기간 산업을 육성했다. 그래서 기간 산업이라는 거 자세히 설명이 돼 있네요. 한 나라의 산업 기초가 됐던 그 산업으로 그리고 이제 주요 이제 생산재 생산으로 이제 산업을 얘기한다. 그리고 울산과 마산 등 같은 이제 각각 대규모 산업단지와 수출자 지역을 조성해서 이런 곳에 공장을 유치시키고 세금도 깎아주고 그랬어요. 되게 이제 울산, 마산 이런 지역가 어느 지역이에요? 일본 쪽으로 있는 남해안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라도는 그 당시 개발하기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제 뭐 박정희가 고향이 이제 경상도이기 때문에 경상도 쪽만 개발했다고 얘기하는데 전라도는 그 당시에 중국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주요 통로인데 그 당시에는 그 중공이었잖아요. 지금도 중공이지만 국교 단절돼 있다 보니까 일본 쪽으로 해가지고 미국 쪽으로 나가야 돼. 태평양 쪽. 그래서 나가기 제일 좋은 데가 이 울산 마산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게 대규모 산업단지와 수출 작업 지역을 조성했고요. 그다음 원활한 물자 유통을 위해서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었어요. 1970년대.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개통을 전국 1위 생활권을 얻었다는 이제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경부고속도로 자체가 이제 어디에서 어디로 연결하는 거야. 예. 서울에서 부산까지 연결되다 보니까 이게 뭐 경상도 지역으로 이제 해가지고 불균형 발전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있었고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때 이걸 왜 만드냐 해갖고 정치권이 되게 반대했어. 특히 이제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대통령이 자기 뭐 그 도로 위에 이제 뭐냐면 딱 이렇게 해갖고 배 깔고 앉아 있고 그 퍼포먼스도 보이고 있는데 잘 만들었죠. 예. 근데 박정희가 이 정치는 독재했다는 건 했지만 경제 개발은 잘했어요. 이건 인정해줘야 돼. 자, 그래서 경제개발 과정에서 자원 확보를 어렵게 되자 1965년 일본과 국교를 정상으로 일본 자금을 유치했고요. 이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베트남 파병의 대가로 미국부터 차관을 획득하여 경제개발 자금을 확보했다.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경제개발에 종잣돈을 마련했냐. 경제개발에. 그리고 여기에다 플러스들 보면 여기는 안 나왔지만 강상 노동자 그다음에 이제 그 간호사 등을 파견해 갖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외화를 획득하는 방법도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1-2차 경제개발 계획으로 이때는 이제 주로 경공업 중심이죠. 네, 추진되는 동안 한국 경제 연평균 9.2%의 성장률을 달성했고요. 수출도 그 당시 20배 이상이 증가했다. 그러나 각 산업 분야의 고르게 성장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정경유착 형성이 심했죠. 요거 정경유착은 정치권과 경제권이 이제 서로 연결된 것을 봐요. 이승만 정부 때도 이 정경유착이 심해서 그 당시 이제 그 경제 인들이 정치인들에게 그 정치 자금을 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박정희 정권 때도 더 심했다. 왜냐하면 박정희 정권 때 계획 경제를 했잖아. 계획 경제라는 것은 자금을 이제 정부가 나눠 주거든. 그래서 어떤 산업이나 어떤 기업에 몰빵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것을 자금 얻고 이걸 얻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연결될 수밖에 없고 당연히 돈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뭐냐면 자본이 부족하다 보니까 외채를 빠르게 증가하면서 한국 경제가 외국 자본에 의존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밑에 인제 앞에서 언급한 이 강산 노동자, 간호사 노동자 이런 것들이 이분들이 독일로 파견해서 지금의 그 당시 서독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인제 뭐냐면 벌어들인 돈을 우리나라에 송금해 주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 그래서 국제 시장이라는 그 뭐냐면 영화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60-70 년대 살았던 그러니까 할아버지 세대죠, 여러분들 이쯤 올 때는. 그분들이 상당히 우리나라의 산업화에 큰 공헌을 했다는 거는 부정하지 못한 사실이죠. 예. 자, 그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서 중화학공업을 보죠. 자, 박정희 정부는 이제 70 년대 들면서 이게 이제 경공업 중시의 경제 성장에 좀 한계를 느꼈어. 그래서 경제 발전을 경공업이 아니라 이제 중화학공업으로 이제 중심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이쇼에서 살 수 없는 그런 것들 있죠. 예. 물론 전자제품들은 살 수 있지만 대부분 다이소에서 살 수 없는 그런 무겁고
그다음에 많은 자본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3-4차 경제개발 계획에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세액공제나 금융지원 등을 통해서 수출 주도형 중화학공업을 이제 목표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뭐냐면 73 년부터 이제 그렇게 이제 했고 그때 산업을 육성했던 것이 철강, 화학, 비철금속 등등등 조선소 이런 것들을 이제 했고 특히 이제 그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려면 이 제철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포항제철소를 만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1973 년에 완공된 포항제철소 있죠? 이 포항제철소를 만들니까 요게 자본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 그래서 이 외국에서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외국에서 돈을 빌려주나. 그때 인제 막 우리나라가 못 먹고 못 살았던 데고 이게 뭐 신용도가 확 바닥인 국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제 이것을 이제 그 포항제철을 짓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했냐 한일 협정에서 그 들어온 돈 중에 상당 부분을 이렇게 투입을 했죠. 원래는 인제 그 뭐냐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돈인데 요걸 인제 뭐냐면 했단 말이에요, 이걸 짓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 일제 강점기 때 선조들이 피땀 어여서 피땀 흘려서 이제 벌었던 돈을 받아야 할 돈을 여기에 투입을 한 거야.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이제 울산 거제 등등의 대규모 조선소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현대 조선소 유명하죠. 예. 요거. 또한 창원, 구미, 울산 여수 지역의 공업단지를 조성하고 부족한 자원을 활용해서 고리 등지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970년 중화학공업이 크게 성장했지. 2차 산업 비중이 1차 산업을 능가했다. 요거 여러분도 알다시피 1차 산업은 뭐예요? 농업이죠. 농산물이고 2차 산업은 제조업, 3차 사업은 서비스업인데 이 2차 산업 비중이 점점 높아진 거죠. 그래서 중화공업 생산 비중이 특히 건공을 크게 넘어섰다. 자, 이러한 산업과 공업 구조의 변화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1970년 수출액이 100억 달러 넘어섰고요. 1973 년에서 79년 사이 연평균 8.9%의 고도 성장을 했다. 참고로 지금 우리나라 작년 경제 성장률이 1.8% 밖에 안 돼요. 네, 추정치가. 그리고 올해도 뭐 2%대. 이렇게 이제 8-9%의 고도 성장을 했던 거는 이때밖에 없었죠. 물론 이제 그때는 경제 규모가 작다 보니까 조금만 해도 고도 성장을 할 수 있었어요. 지금하고는 단순히 비교해서는 안 돼요. 예. 그래서 인제 독일에 보면 전후에 나일강 기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인제 우리나라를 그걸 한강의 기적이라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4차 이제 한국 경제는 3 차와 4차 경제 개발을 그 하면서 2 차의 이제 석유 파동을 겪게 되죠. 석유 파동은 오일 쇼크라고 하는데 여기 인제 1차 석유 파동은 인제 어 있었고 이때 1차 석유 파동이 일어난 게 뭐냐면 1973 년에 제4 차 아랍 이슬람 전쟁, 중동 전쟁이죠. 그때 인제 석유 수출기금 오페크가 그 원유 가격을 크게 올렸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한국 경제도 침체를 겪게 되고 그다음에 2차 석유 파동은 이란에서 1978 년에 그 당시 이제 호메이니가 이제 뭐냐면 이슬람 혁명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친미 정권이었던 파라비 왕조를 멸망시키고 원유 수출을 중단하면서 일어났어. 참고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산유국 중에 5위 안에 들 만큼 기름을 많이 생산되는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 당시 한유가가 올랐고 그래서 이제 생산비가 늘어나면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 경기 침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흔히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이때 일어났죠. 그래서 이때 인제 우리나라도 큰 타격을 받았는데 그 타격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앞에서 얘기한 이제 중공업 정책 때문에 중화공업 정책 때문에. 이 중화공업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일, 기름을 많이 먹거든요. 이게 경유국보다. 그러니까 기름값에 의해서 경제가 좌지우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인제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 이걸 어떻게 인제 뭐냐면 헤쳐나갔냐면 그때 인제 1차 석유 파동 때는 그때 중동 건설 사업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마련했다는 거. 1차 석유 파동을 해 갖고 하다 보니까 인제 달러가 많이 이제 부족을 했거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인제 오일 머니나 지금도 있지만 오일머니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미국이 그 달러하고 그 당시 금하고 연동을 끊었어요. 패그를 끊어 놨죠. 그래서 우리가 인제 더 이상 이제 달러 가져와도 금을 이제 주지 못하겠다. 닉슨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졌어. 예.
그래서 이 키신저가 이제 사우디에 가서 이제 협상을 했죠. 딜을. 너희들 이제 안보를 이제 우리가 보장해 줄 테니까 대신에 이제 석유 거래를 할 때 달러로 받아라. 그래서 이제 페트로 달러 시스템을 그때 만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달러가 중국 많이 들어오게 됐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중동 건설 사업을 이제 가면서 그 달러를 많이 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중동에 가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위기 극복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2차 석유 파동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이제 이거 겪고 나서 거의 한 79년 80년 동안 정치나 경제에 큰 타격을 받았죠. 특히 정치에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부마 사태가 일어나고 YH 무역 사건이 막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박정희가 죽고,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성장도 하고, 예, 이렇게 어려웠던 때다. 어려운 시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두 번에 거쳐서 이제 오일 쇼크를 거쳐 가지고 결국에는 어 그 수출 사업 중심으로 성장했던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요. 물가 급등, 수출 시장 둔화, 어 신장 둔화, 경기 우tem면 실업 증가 현상이 나왔다. 그래서 이게 80 년대 초반까지 가다가 다시 81년, 82년 넘어가면서 다시 인제 경기가 회복이 됐죠. 예.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1973 년에 발생한 1차 석유 파동은 중동 건설 사업으로서 외화를 벌여 극복할 수 있었고, 아까 지금 얘기했죠. 그다음 2차 중동 석유 파동으로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줬죠. 그래서 세계 경제 위기 속에 중화학공업에 대한 가인 투자도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고 기업 부담이 늘어났죠. 아까 이제 중화학공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뭐냐면 기름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석유의 가격 변동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 거기에다 이제 가인 투자, 너무 많은 그 투자를 많이 했죠. 기업이 도산되고 실업률이 증가되면서 경제 성장이 가속됐고, 이런 것들이 박정희 정부의 정치적 의도로 작용했다. 경제가 잘 나갈 때는 좀 불만이 있을 수 있었죠. 정치에 불만이 있어도 참고 사는데, 경제가 개판이니까 이제 그 잠재됐던 정치적 불만이 표출돼 나온 거죠. 그래서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YH 무역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2차 석유 파동 때문에 YH 무역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 부마 요번에 나온 부마 민주항쟁이 일어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서로 간에 말다툼 하는 과정에서 박정희가 인제 죽었죠. 예. 이렇게 연결됐다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80 년대 넘어갈게요. 80 년대는 지금 뭐 시험 문제 나온 건 없어. 그때 전두환 때잖아요. 다시 경기가 회복되고 그런데, 그때 잠깐 나왔던 게 삼자호과, 삼조 호황, 그 관련된 내용이 한번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80 년대까지만 딱 읽고 그냥 넘어갈게요. 끝날게요. 1980 년대 들어서 이제 한국 경제는 중화학공업에 대한 가인 중국 투자, 제2차 석유 파동, 정치적 격번 등으로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기록했다. 그래서 앞에 얘기했지만 80 년에서 81 년까지는 마이너스 경제였다는 거. 그래서 전두환 정부는 경제 안정화 정책을 통해 이와 같이 경제 위기에 벗어나려고 했다. 그래서 부실 기업을 인수한 기업에 대해서 세금과 부채를 감면한 저금리 자금 유 정 자금 저금리 자금 융자 저금리 자금을 융자하는 혜택을 주었으며,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 우선 정책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민간 경제의 어떤 자율적인 운영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듣기로는 이제 전두환이 경제에 그렇게 잘 몰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식했다. 근데 전두환을 옹호하는 건 아닌데, 전두환이 이제 뭐냐면 인재를 쓰는 방식이 좀 약간 어 그 잘한 것 같아요, 이거는. 자기가 경제를 모르면 간섭을 안 하고, 자기가 잘 모르니까 잘 아는 사람한테 무조건 하라고. 그래서 그때 제 이름은 까먹었지만 유명한 교수님들 막 초빙해 갖고 그 사람들 경기에 맡기고 그냥 믿어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인제 뭐냐면 좀 인재를 이제 잘 쓰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예.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전두환의 어떤 독재 정책을 합리화시키거나 정당화시킨 건 아니에요. 예. 그냥 인사를 좀 정책을 잘 썼다. 어떤 인물을 써 가지고 인제 어떻게 배치시킨 것도 그 사람의 능력 아니에요. 예. 모든 그 사람이 이제 지도자가 모든 부분을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지만 그런 능력의 성격이 뛰어난 것 같아. 예. 자, 그렇게 있고요. 1980 년대 중반 이후에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 상황의 배경으로 3조 원을 겠어. 이거 되게 중요해. 왜 중요하냐? 기초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3조 호황 때문에 그 당시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발전됐어. 80 년대 초반까지는 상당히 또 침체됐다가 다시 이제 올라갔다가 이게 다시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기억으로는 그때
수출 100억 달러 흑자를 봤다는 기록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별거 아닌데 그 당시에 만성 적자 국가였어요. 맨날 무역만 하면 계속 적자 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조립공업이었거든요. 일본에서 부품 가지고 와서 어 그걸 이제 소재나 부품이나 장비를 가지고 와서 조립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수출이 늘어날수록 일본에 대한 적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인제 이런 상황을 좀 이제 3조 호황을 통해서 뭐냐 극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 상황을 배경으로 3조 호황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저달러는 이제 왜 이렇게 있냐 세 달러가 낮아지면 우리나라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당시에 인제 저달러 정책으로 해 가지고 그 당시 일본의 어떤 상품이 가격이 올라갔어요. 일본이 그 당시에 막 물건을 갖다 팔고 그랬거든요. 근데 1987 년에 그 포아저 합의 때문에 일본의 이제 달러가 확 떨어졌어. 물론 그전에는 이제 한일 일본 엔화가 확 올라갔어요. 물론 그전에도 올라갔지만 그전에도 이제 그런 증세가 이제 계속 올라갔죠. 그래서 결국에 일본의 엔화가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한국의 수출 경제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저달러는 일본의 환율이 올라갔다. 일본의 환율이 아니라 일본 엔화가 올라갔다. 환율이 떨어지고 그렇게 인식하면 돼요. 일본의 가격 경쟁이 떨어지면서 80 년대 중후반 넘어가면서 후반대 인제 넘어가면서 완전히 이제 한국이 좀 살 수 있는 어 경제 가격 경쟁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이에 따라 원유와 수입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져 외환을 장악하였고 그다음에 그 당시 이제 이런 것도 있네요. 이 저달러가 들어오니까 그 수입 가격이 좀 약간 이제 크게 떨어졌 그래서 유가가 들어오니까 유가에 대해서 인제 하다 보니까 가격폭이 인제 떨어져서 외환의 절약을 했고 국제 금리 하락으로 외채 이자 부담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저금리 상황이니까. 자 결과 이제 중화학공업의 가인 성장과 수출 분야를 해소하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3조 호황 때문에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 때문에 앞에서 얘기한 값싼 가격으로 원유를 도입됐고 그다음에 낮은 금리로 국제 자본을 빌릴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제 또 저달러 정책으로 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이제 엔화가 가치가 올라가면서 그 당시 이제 수출 경제를 회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이때 이제 한국 경제는 자동차 가전제품, 기계, 철강 등 중화학 부문을 주력 사업으로 하여 연평균 성장률 12% 높은 성장을 이뤘고 반도체 산업을 이제 첨단 사업도 육성했죠. 즉 삼성을 중심으로 해 갖고 육성을 하면서 그 당시 이제 80 년대 중반 수출에 300억 달러 돌파했고 가계 소득도 늘어나서 뭐 1 인당 국민 소득이 5천 달러 넘어섰다.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예 시험 문제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예. 자 그래서 그 밑에 뭐 수출 상품 부문 경제 변화인데 한번 읽어 보시고 경제 성장의 과정의 문제점을 좀 보겠습니다. 1960 년대 이후에 한국 경제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으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그래서 각 산업 분야가 고르게 성장하지 못했고 원자재, 시설, 자본, 기술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제 개발을 시작했기 때문에 외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아졌다. 또한 외자 도입에 따른 외채 증가로 외채 산악 시기에 대한 경제 위기가 발생됐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IMF 위기를 이제 불러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단기 자본을 끌어다가 장기로 불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남아발 이제 이렇게 외환 외환 위기에 우리나라도 영향을 미쳐 갖고 외환이 갑자기 인제 회수를 빠르게 하다 보니까 인제 장기로 이제 돌리다 보니까 지금 당장 갚을 수 있는 돈이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렇게 IMF 구제 신청도 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90 년대에 나타나게 됐고 자 정부의 대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서 한 기업에 여러 계열사를 거는 재벌들이 등장했죠. 어 그래서 인제 있고 재벌 중시의 산업 구조가 바뀌었다. 재벌은 경제 성장 과정에서 정부와 산업 육성 및 수출 정책에 적극 협력하는 등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기에서 뭐 박정희 전두환 때부터 계속 뭐냐면 정치권과 경제권이 유착이 되었고 경제권에 이제 경제 인사들이 돈을 주고
정치가들 돈 주면 정치가들이 그것들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이제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패 구조가 더 커졌고 기술 개발보다는 산업의 확장을 통해 경제 구조에 대한 지배권을 확대하면서 부실 기업도 이제 많이 생겼다는 거죠. 한편 정부는 공업 중심의 경제 개발 정책을 추진하면서 산업 불균형이 심화되는데 수출 상품 가격이 낮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뭐 고부가치 사업을 그 당시 만들 수 없고 저가 경제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다음에 임금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저임금 정책이었는데 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을 주려면 당연히 노동자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이게 고가, 쌀값을 낮출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저임금 저고가 정책을 하면서 노동자와 농민의 경제 어려움이 더 커졌다. 거기에다 이제 부의 양극화 형성도 일어나죠. 성장 중심의 경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고는 소득 분배가 이루지 않아 부의 양극화 형성이 나타났다. 두들지기 나타났다는데 여기에서 물론 부의 양극화 형성이 일어나긴 하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부의 양극화 형성은 어느 나라에 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뭐 부의 양극화 형성이 있다고 해도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쪽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이런 그런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낮아요. 특히 옆에 나라 중국 같은 게 부의 양극화가 더 심하죠. 사회주의 국가인데도 아예 자본주의에 하여튼 국가야. 우리보다 더 자본주의야.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경제 개발 때문에 이제 문제점이 나고 좀 말이 좀 있지만 하여튼 이런 것도 일어났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그 밑에 생각을 키우자 내용을 좀 볼게요. 경제 성장의 성과 문제점 보면 다음은 이제 학생들이 한국의 경제 성장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한 것이다. 자신이 토론에 참여했다고 참여한다면 어떤 생각을 발표했는지 빈칸을 채워놓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 뭐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예, 각각 읽어보시고 어 여기 보면 이제 그래프를 바탕 한국 경제 성장의 문제점을 야기한다. 다음과 같이 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기술 개발 투자의 부진에 따른 생산재 수익과 경제 대외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다. 한국 경제는 원자재 및 생산 수단을 수입해야 하는 전형적인 가공 무역형 경제 구조가 있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걸 쉽게 말하면 지금 아이폰 있죠. 이 아이폰은 누가 만들죠? 애플이 만들잖아요. 근데 실제로 애플이 아이폰을 제작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걸 포스콘 같은 대만 업체들이나 이런 데 외주를 줘. 그럼 포스콘이 그걸 중국에 가서 아니면 인도에 가 갖고 만들죠. 그래 가지고 그때 인제 중국과 인도에서 어떻게 만드냐 하면 중국과 인도의 뭐 이런 부품들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최저가 그러니까 그 최적화된 제품들을 인제 최적화된 부품들을 인제 이용하죠. 뭐 디스플레이나 뭐 부품 뭐 그 이런 것들 이제 메모리 반도체 등등등 그럼 뭐 삼성, LG 등등등 여러 업체들 가져가 갖고 여기 중국에 보내면 포스코에 감도가 돼서 중국 노동자들이 조립 가공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인제 여기에서 만들어 놓으면 인제 어떻게 찍히냐면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바이 디자인 그다음에 메이드 인 차이나 이렇게 있죠. 캘리포니아에서 그러니까 애플 본사가 샌프란시스코에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디자인한 다음에 거기에서 디자인한 다음에 그 만들기는 중국에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밸류 차이를 형성하는 거죠. 아이팔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그 설계를 하고 AP 같은 인제 뭐냐 반도체를 만들고 핵심 반도체 만들면 거기 포스콘이 이제 지휘 감독 안에 여러 인제 뭐냐면 최적화된 인제 부품을 가지고 와서 중국에서 생산하는 이렇게 밸류 체인을 만드는 과정이었죠. 근데 우리나라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포스콘이 중국 노동자를 동원해서 이게 아이폰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요때 중국의 위치가 우리나라 위치였어. 그래서 이건 이제 가공 무역의 경제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갖추기 때문에 수출이 증가하면 이에 따른 생산 수단 그래서 인제 소재라든지 소부장이라고 하잖아요. 소재, 부품, 기구 기계 같은 것들이 다 외국에서 수입해서 들어오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어디에서 수입해 들어오냐면 일본에서 주로 수입해 들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나라의 어떤 이제 수출이 늘어나면서 일본에 대한 무역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야.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밑에 내용 있죠. 공업용 원료 및 기계를 포함한 생산수단 부분의 대일본 수입이 야 뭐냐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면서 대무역 적자 확대가 한국의 국제 수지 적자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인제 사회사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뭐 사회과 관련된 내용은 뭐 시험 문제에 거의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게 나온 것도 없고. 예. 그래서 한번 쭉 읽는 방식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예.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인증번호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 그래 갖고 인증번호는 90 번입니다. 90 번. 그래서 그 서포트주 회원분들은 그 밑에 이제 비밀 댓글 90 번을 이제 달아주시면 0.5점 주실게요. 0.5 점 출석 점수를요.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요. 1960 년대 이후에 농업의 비중이 줄고 제조가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커지면서 도시의 일자가 늘어나 인구의 도시로 집중화가 일어난 도시화 현상이 일어났고요. 그러니까 도시로 이동한 농민들은 대부분 안정된 일자를 찾지 못하고 도시 빈민이 됐고 변두리의 높은 지대나 하천 주변 때 판자촌 70년대 80년대까지 있었어요. 예. 이런 것들이 문화 분리는 무효가 이제 집단 주거 지역에 나타났다. 자, 이들 지역의 주민들은 전기, 상하수도, 시설, 위생 등 여러 면에서 열악한 그 생활을 보였다. 정부는 도시와 도시에 있는 고속국도를 이제 확대하고 지하철을 비롯한 대중교통을 확대하면서 전국 일일 생활권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서울의 지하철이 1974 년에 1 호선이 개통이 됐죠.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이제 조성되고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주택난 완화를 하였다. 그래서 이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아파트가 되게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그렇게 아파트가 인기가 없어. 그리고 이렇게 단지라고 해야 할 만큼 대규모 아파트를 단지를 만드는 나라가 우리나라 외에는 별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본 같은 데 가보면 일본은 이제 아파트가 있긴 있는데 맨션 형식으로 한 동 두 동씩 있는 거지 우리처럼 이제 단지를 놓고 거기에 이제 온갖 그 생활 시설이나 커뮤니티나 이런 인프라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한다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자 하여튼 이렇게 하면서 인제 주택난을 완화됐고 특히 신도시 같은 걸 개발했죠, 신도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박정희 시대 때도 있었지만 이제 그 전두환 때 신도시 개발이 많았죠. 뭐 개포동 일대라든지 상계동, 중계동, 목동 그런 데 다 신도시고 그다음에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산, 분당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중심에 일하는 이제 서울에 집중된 인구를 외곽으로 이제 빠지 그 외곽으로 이제 분산시키는 것도 있고 우리가 박정희 때 강남 개발도 이렇게 이제 그 당시 강북이 중심이잖아요. 강북에 집중된 이제 그 서울의 인구를 이렇게 분산시키는 목적으로 강남 개발을 했다고 그래요. 예. 1977 년에 의료보험 제도를 실시해 많은 사람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였다. 요건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박정희 정권 정책 중에.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산업화와 도시의 진전되면서 사람들의 생활 방식도 변화됐는데 바쁜 도시 생활과 서구화 흐름에 맞춰 라면과 즉석 음식을 비롯한 분식이 널리 행해졌고요. 외식 문화가 형성돼서 외식업과 관련된 서비스 산업이 성장했다. 이 분식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또 쌀도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분식 장려 운동을 해 가지고 어떤 특정한 날에는 밀가루 음식 빵 같은 걸 이제 점심으로 이렇게 때우는 그런 것들을 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도 그런 거 있었던 거 기억이 나. 약간 예. 자 핵가족 시대가 접어들면서 인간적 유대가 느슨해지면서 사회적 유대와 공동체 가치가 무너져 정체성을 상실할 모습을 나타나게 됐다. 그다음에 인제 여기 와우 아파트 유명하죠?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한번 읽어 보세요. 예.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농촌의 변화와 농민운동 볼게요. 1960 년대 이후에 추진된 정부의 공업화 정책과 저고가 정책으로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가 날로 커지자 박정희 정부는 새마을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새마을운동은 주택 개랑 도로와 전기 시설 확충 등 농업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점차 노력했고 이후 소득 증대 산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점차 도시화 집중이 확대되면서 근면 자조 협동을 강조하는 국민의식 교육까지 이루어졌다. 그다음 2000년 이제 정부 주도로 추진된 새마을운동은 농어촌 근대에 기여했으나 도시로 빠져나가는 인원 인구가 늘어나고 실제의 농가 수독이 크게 향상되지 못했다. 또한 유신 체제의 유지에 이용하는 지적도 받기도 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새마을운동에 대한 뭐 이렇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새마을운동 나와 있죠. 그래서 새마을의 기록물은 2013 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1970 년대에 이제 후반에 들어서
정부의 농업 정책 한계가 직면하면서 농업 경제가 어려워졌고, 이에 농민들은 자신의 권익을 지키고자 농민 운동을 본격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요게 좀 눈여겨볼 게 이제 한평 고구마 피해 보상 사건이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사건이냐면 1970 년대에 정부가 이제 정부보다는 그 당시 정부의 대변 기관인 농협이죠. 농협에서 너네들이 이제 한평 지역의 이제 농민들에게 고구마를 어 키우면 정량 수매하겠다. 100% 키우면 이제 100%다 사 주겠다. 근데 농협에서 이제 뭐냐면 나중에 말을 바꾸죠. 일부만 이제 수매하겠다고 하니까 농민들이 이제 큰 피해를 입잖아요. 그래서 인제 이렇게 막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결국에는 정부가 직접 나갔고 피해 보상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이끌었던 것이 한평 고구마 피해 보상 운동이야. 그 당시에 이제 유명한 그 농민 운동의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요거 관련된 내용이 교과서에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동아 교과서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 고구마 사태 있는데, 예. 다른 책이 있나 여기 있네. 한편 고구마 사건. 이게 동아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 보세요. 이게. 그래서 이 고구마 사건은 군 농민들이 국가의 불합리한 행정과 산업에 맞서 조직적인 저항 운동, 오늘날 농민 운동의 토대가 되었다. 나오는데 의죠. 예. 예. 이렇게 이제 읽어 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 1980 년대 들어서면서 정부가 추진해 온 이중 고가제가 중지되고 쌀 수매가가 동결되면서 농촌 경제가 더욱 악화되었다. 이중 고가제는 뭐냐면 정부가 이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해서 소비자가 싼 값을 공급을 해 주는 건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고가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실시했던 거죠. 예. 그래 갖고 그 당시에 이제 농촌 경제 안정과 저임금에 시달렸던 도시공동체의 생계 지원을 위한 그런 정책이었는데, 자 이게 80 년대에 이제 했다가 나중에 인제 이게 중지가 돼요. 그러니까 농촌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게 되고요. 더욱이 인제 수입 농산물 개방 압력까지 이어지면서 농민은 전국 농민 노동운동이 결성하여 농산물 수입 개방을 반대하는 운동을 적극 추진했다. 이 우르가리 라운드와 관련돼 있는 건데 하여튼 그렇게 있고, 자, 노동 문제와 노동 운동을 볼게요. 산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서 도시의 노동자 수도 빠르게 증가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수출 주도의 경제 정책 아래서 정부와 기업은 수출품의 가격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자 권리를 제한하고 저임금 정책을 유지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노동자를 위해서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있어요. 뭐 8시간 노동제가 있고 뭐 그렇게 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았어. 그래서 사문화됐어. 예. 그래서 노동자들은 1960, 70 년대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했지만 낮은 임금과 열악한 자연 작업 환경 속에 장시간 노동을 했고요. 특히 인제 70 년대 초반까지 보면 70 초반까지 경공업 중심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옷 같은 걸 많이 만들잖아. 섬유공업 같은데 섬유공업 같은 경우에 여성 노동자들이 많이 투입됐어요. 왜냐하면 남성 노동자보다 뭐냐면 좀 섬세하고 말을 잘 듣거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런 모습들이 인제 많이 보였고, 자 그래서 인제 이때 저임금 정책에 반발해 갖고 이런 이제 노동운동의 어떤 불씨가 된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이게 뭐냐면 전태일 분신 사건이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전에 영화를 전태일을 소재로 한 영화 있었죠. 그래서 인제 이 전태일이 이제 또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하면서 자신을 분신을 해 가지고 이걸 계기로 해서 인제 뭐냐면 사회적 관심을 얻게 되고, 그때 전태일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내게 대학생 친구 한 명만 있었으면 내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당시 대학생들이 노동운동에 많이 어 가입을 하게 되죠. 예. 지금 그때 뭐 우리가 지금 꼰대라고 부르는 정치가들도 그때 노동운동에 많이 가입을 했어요. 그때 가담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 이 전태일 분신 사건도 잠깐 여기 보시면 여기 있거든요. 인간으로서 최소한 요구해 갖고 전태일 분신 사건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사건의 영향 때문에 앞에 얘기한 것처럼 노동운동이 활성화됐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선호사업에 종사한 여성 노동자를 중심으로 임금 인상, 그다음 노동 조건 개선, 어용 노동 조합의 민주화 등 노동운동이 활발히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학생 지식인들의 어떤 노동운동을 지원하는 계기가 됐다. 요거 의미, 노동운동의 활성화, 그다음에
지식인들의 어떤 노동운동을 지원하는 그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밑에 이제 전태일의 요구 있죠. 그래 갖고 인제 뭐 대통령에게 보냈던 편지라고 하는데 실제 뭐 대통령에게 이제 전달되진 않았겠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이 있는데 "이거라도 좀 지켜 달라." 요구했지만 안 들어 주니까 분신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근로기준법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1 일에 8 시간 뭐 일 주일에 48 시간 사용하지 어 기준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서 일 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를 주며 진짜 좋네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수출 고도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좀 걸림돌이 됐으니까 어 이걸 지켜주지 않았죠. 그래서 그 당시 뭐 각성제 먹고 막 일을 하고 새벽에도 일을 하고 어 했던 그러니까 잠만 자고 일을 했던 그 시절이었으니까 이 전태일 분신 사건은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한번 나올 가능성은 좀 있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동일방직 사건도 있어요. 그래서 1972 년에 동일방직에서 한국 최초의 여성 노동조합 지부장이 선출됐고 그 회사 측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1970 어용노조. 어용노조는 노조는 노조인데 회사 측 인사도 이게 꾸며진 노조죠. 그 노조를 동원해서 항의하는 여성 노동자에게 인분을 뿌리며 강제 해산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 가지고 여성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투쟁이 일어났고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그러나 이제 박정희 정부는 노동자의 단체 행동권이나 단체 교섭권을 제한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노동운동을 탄압했다. 그리고 이제 YH 무역 사건 있죠. 그 유명한 사건 있죠. 부마 사태를 일으켰던 YH 무역 사건처럼 노동운동은 유신체제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자 1980년대 노동운동은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이전보다 크게 활성화되었다. 자 노동조합이 크게 늘었고 임금 인상, 노동 환경 개선, 민주 노동조합 인정 등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어용 노조가 아니라 노동자 스스로 이제 만드는 그 노동조합을 얘기해요. 대규모 노동운동이 전개됐고 이 과정의 노동운동은 금융, 법원 그다음에 등 사무직 노동자에게 확대됐다. 6월 민주항쟁 이후에 이런 형성들이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거기에 인제 한평 고공업 피해 보상 운동 관련된 내용 있으면 한번 읽어 보시고 전태일 관련된 그 내용이 있죠. 대통령이 보내는 글 요것도 한번 읽어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한평 농민이 피해 보상 운동을 벌인 이유가 뭐냐? 1976년 한평 농업은 고구마를 모두 구매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고구마 수매 가격을 낮추는 농업과 관련 기업이 농간으로 수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때 한평 농민들이 손해를 보니까 3년 동안 거쳐서 정부가 나서서 이제 피해 보상을 하면서 끝났던 그런 운동이었고요. 그다음에 전태일 편지에 관련된 내용이죠. 대통령이 보낸 내용인데 자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준수해 달라 요 내용이에요. 그런 것들. 그래서 요거 두 개 사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료. 그래서 한평 고구마 농민 수매 사건 농민 그러니까 한평 고구마 피해 보상 사건과 그다음에 인제 한평 고구마 피해 보상 운동이죠. 사건이 아니라 여기는 전태일이 대통령에 보낸 편지 그 내용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인제 뭐 여기 보면 이제 교육의 변화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교육사와 관련된 건데요.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진 않은데 자 하여튼 국가주의 교육이 이제 심화됐다는 거. 그다음에 국사 교육이 강화되고 이거 역교과서에서 많이 나오죠. 새마을 교육도 실시됐고 전두환 정부는 국민윤리 교육을 강조하면서 평생 교육을 정착시키려고 했고 그다음에 이 시기 때 도서벽지에서 중학교에서 의무 교육을 시작했으며 교육개혁 심의회에서 제 교육과정 발전 계획을 수립했다. 그래서 도서벽지는 이제 뭐냐 작은 섬이나 외따에 떨어져 있는 궁핍한 지역을 얘기해요. 물론 이 당시에 이제 중학교 의무 교육을 실시하지는 않았고 일부 지역만 이제 했다는 거고 중학교 의무 교육이 실시된 거는 제가 알기로는 90 년대에 들어와서 특히 인제 알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실시된 거는. 그다음에 인제 높은 교육료는 경제 성장과 사회 변화의 원동력이었지만 입시 경제의 사교육비 증가로 문제를 가져왔고요. 이를 해결해서 정부는 1969 년에 중학교에 무시형 진학 제도를 실시했고 예전에 중학교에서도 시험을 봤더라고요. 제가 이때 뭐 태어나진 않았으니까 잘 몰랐는데 그때 이제 중학교 무시험 제도가 실시하고 뺑뺑이라고 하죠. 수동식 추천 활동해서 돌렸고 이렇게 인제 했는데 고등학교도 지금도 이제 뺑뺑이하죠. 자
그래서 이제 1970년대 고고 입시 연합고사를 바꿨고요. 제가 연합고사를 봤거든요 그때. 그래서 연합고사를 받아 갖고 정기, 중기, 견학 정기 후기 시험이 있어. 일정한 점수를 이제 합격하면 정기 시험에 합격하면 여기부터 인제 뺑뺑이를 돌리는 거야. 예. 그다음에 인제 요게 떨어지잖아요. 2차 후기 학교가 되는데 후기 학교는 좀 약간 수준이 떨어진 학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간혹 가다 그 당시에 또 인구가 많으니까 지금이야 뭐 고등학교 다 가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근데 그 당시에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정기 고등학교, 후기 고등학교에 떨어져서 재수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간혹 가다. 10명 중에 1명 꼴로 재수를 해 갖고 그 당시 이제 한 해 꼴고 들어온 친구들도 있었어. 그러니까 나보다 한 살 많은데 동기야.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연합고사 바꾸고 연합고사를 바꾸면서 고급 평준화제도를 시행했다. 그래서 앞에 내가 저 정기 시험이든 후기 시험이든 일단 일정한 점수를 갖고 이제 합격하면 여기부터는 이제 뺑뺑이가 되는 거야, 평준화. 예. 자, 그래서 이제 물론 비평준화 지역도 있죠. 지금도 있으니까. 그 1980년대 이제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면서 자신들이 어떤 국민들의 인기를 좀 끌어보려고 가해 전면 금지를 했어요. 예. 그래 갖고 인제 이때 가해를 하면 잡혀가서 인제 벌금을 매기고 예 몰래 몰래 가해하고 예. 그 이것 때문에 혜택 받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인제 대학 뭐랄까 대학에 들어가면 연합고사를 이제 아니 대학고사 이제 들어가면 이게 대학별 고사가 있었거든요. 그 대학별 고사 본고사라고 하지. 본고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험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본고사 문제가. 그래서 이제 가해가 있었고 그래서 가해 전면 금지를 하는 동시에 대학 본고사를 폐지하고 이게 뭐라고 하죠? 학력고사라고 하냐? 예. 학력고사를 만들어서 그 한 번만 보면 일정한 점수에 따라서 대학교를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있고 대학 졸업 전형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입학을 좀 약간 쉽게 하고 졸업을 어렵게 만들어서 입학 졸업의 어떤 그 TO의 TO보다 30% 이상은 입학 전후 설정한 거야. 그래서 대학 만약 졸업 인원이 100 명이면 그 130 명에서 140 명을 입학 전후를 해 갖고 그래서 인제 얘네들 공부시켜 가지고 인제 이렇게 졸업을 하도록 경쟁을 시켜 갖고 했는데 제대로 안 됐어요. 왜냐면 이렇게 하려면 뭐 대학 교수도 더 증원해야 되고 건물도 더 많이 만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하다 보니까 3-4년 뒤에 이게 폐지됐어. 실제로 이제 사문화됐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만든 것도 정치적 의도가 있죠. 왜냐면 대학생들이 인제 데모를 많이 하니까 "공부해라. 데모하지 말고." 그런 이제 의미로 인제 대학 졸업 전형제를 했지만 한 3-4년 실시됐다가 그냥 흐지부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시행에서 농업 교육 높은 교육열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자 했다. 자 이후에도 교육은 양적으로 더욱 성장하여 대학교와 전문대학교가 크게 늘어났고 교육의 투자는 그 당시 인적 자본을 축적해 경제 성장을 이뤄줬고 교육 기획학 등은 국민의 건전한 시민의식 함께 정치 민주화를 기여했다. 이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국가주의 교육 강화다 내용이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 볼게요. 박정희 정부는 국가와 민족이라는 이름 아래 개인이 희생한 국가주의 교육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민교육 성장 요거 굉장히 유명하죠. 이 역교육 관련돼서. 음. 국기에 대한 맹세를 제정하여 학생들에게 암송을 강요했다. 자, 대통령령을 반포한 국민교육 현장을 각 교과서에 첫 기재했고요. 이게 이제 내용이 있죠. 예.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에 의해서 태어났고 뭐 그런데 하여튼 이런 걸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도 그거 외웠어요. 그때. 각 교과서에 첫 기재했고 학생들이 이를 의무적으로 암기했다. 또한 정부는 고등학교, 대학교에 학도곡단을 설치하고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예. 학도곡단.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네. 그래 갖고 이게 이승만 때 이제 처음 만들었던 거예요. 그 이승만이 만들어 가지고 여기 군사훈련 시키고 감면단체도 이제 활용해 갖고 인제 학생들 동원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인데 이승만이 이제 4.19 이후에 물러난 후에 이공화국 때 이게 폐지됐거든요. 근데 이걸 다시 1970년 유신 정권 때 학도곡단을 다시 부활시켰어. 예. 요거. 이거 예전에 한번 기초에 나왔죠, 학도곡단. 음. 요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양 과목을 신설했죠. 예. 이게 계기가 됐던 것이 김신조 때문에 그죠? 이 김신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만들어졌어. 교양 과목이라는 것도 만들어졌고 예비군 훈련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뭐야 아 그 병역
의무 계열도 의무 저 뭐냐 뭐냐 그 그게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군대 가는 기간도 늘어났죠, 이 사람 때문에. 어 그리고 주민등록증도 만들어 줬고. 그래서 하여튼 김신조의 인제 그 난파 사건, 김신조 일파의 난파 사건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그렇게 교련 과목을 신설하는 등 군사 교육을 실시했다. 자, 이러한 국가주의 정책은 학교뿐만 아니라 공공장소에도 시행됐다. 길을 가다가 오후 6시가 되면 그 자리에 서서 국기 하강에 알리는 예국가를 맞춰 차례 자세를 하거나 국기에 대한 격려도 했고. 이거 제가 기억에는 이게 87년인가 88년까지 87년까지 했어. 예,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한 기억이 나거든요. 예. 자, 뭐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국가주의 교육을 실시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언론 활동 성장을 볼게요. 자,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등 다양한 언론 매체의 발달은 민주화 진전에 큰 영향을 줬다. 그러나 정권의 언론 통제도 대기되었다. 자, 이승만 정부는 언론의 탄압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의 비판적인 경향심을 폐지했고요. 예. 그 기억을 좀 해 두시면 되고요. 4.19 혁명 직후에는 신문에 대한 반행 허가제를 폐지하면서 그 언론 활동을 활발했다. 그러나 5.16 군사정변을 집권한 박정희 정부는 언론 규제를 강화했고 강하고 일본 언론을 폐단하고 신문사를 크게 어 죽이게 됐다. 박정희하고 전두환의 공통점이 뭐냐면 언론 통폐합을 했다는 거예요. 언론을 왜 통폐합을 했겠어요? 언론 수가 많으면 통제가 안 돼. 그러니까 언론 수를 줄여서 뭐냐면 통제를 편하게 해서 박정희나 전두환의 공통점이 이렇게 방송사나 신문사를 이렇게 줄이는 방식을 했다는 거죠. 자, 이 문장이 KBS, MBC, TBC. 이 TBC는 이제 그 동아방송이라고 하죠. 이게 텔레비전 방송을 실시해 텔레비전 점차 주요 매체를 이제 자리 잡았고, 나중에 인제 신군부가 등장하면서 이 TBC가 여기 KBS 통합되죠. 그래서 KBS 1이 되고, 이게 원래 있던 게 KBS 2가 돼요. 예. 그래서 지금 JTBC가 그 JT 그 예전에 없어졌던 TBC의 뭐랄까요? 그 계승 방송국이라 할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자, 유신 체제 이후에는 비판적인 언론인들 구속되게 해직했고, 기자 등록제인 프레스 카드제가 실시되면서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기자 활동을 제한했다. 요게 인제 자기 비판적인 기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등록을 못 시키게 하는 그런 거죠. 자, 이러한 이제 언론 통제에 대응해서 동아일보 기자들이 자유 언론 실천 선언을 발표하면서 언론 자유 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인제 그 당시 인제 여기 자유 언론 실천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동아일보에 이제 정부의 압력 때문에 동아일보에 이제 광고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백지로 이제 광고를 보냈는데 그 백지를 누가 채웠냐면 일반 서민들이 시민들이 채웠어. 지원해 주고. 결국에 동아일보 사주가 정부의 압력에 못 이겨서 이들은 인제 자유 언론 실천 선언을 했던 언론인들을 해고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만든 게 오늘 한겨레 신문이에요, 한겨레 신문. 예, 이렇게 했고. 자, 1980년대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도 언론을 통제하고 정부의 비판적 언론인을 해직하여 언론을 통폐하겠다. 왜냐 그래서 인제 그 당시 앞에 얘기한 것처럼 그 KBS, MBC, TBC를 KBS 이렇게 편입을 시켜 갖고 통치시키고 각도의 한 개 신문사만 허용했어요. 예. 그런 식으로 언론 수를 줄여서 그 정부 통제를 용이하게 했다. 뭐 지금은 그게 안 되죠. 왜냐면 지금이야 뭐 유튜브도 있고 뭐 SNS 있고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언론 매체가 뭐 라디오, TV, 신문사, 잡지 이 정도였으니깐요. 그게 가능했던 거고. 그다음 보도 지침이 있어요. 이것 좀 외워 두세요. 보도 지침은 뭐냐면 정부나 기관 또는 언론사에 보도자를 배포하거나 뉴스를 보도할 때 지켜야 할 방향을 정하는 지침이야. 그래서 이 보도 지침에 따라서 인제 뭐냐면 어떤 사건을 더 크게 만들거나 좀 축소시키거나 아예 보도를 못하게 하거나 그렇게 이제 했던 게 보도 지침이었다. 예. 그래서 이 보도 지침을 통해서 기사에 대한 검열을 강화했다. 자, 이런 언론 규제는 6월 민주화 항쟁 이후 완화되었고, 앞에서 인제 이 언론 자유 실천 선언을 했던 동아일보 기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한겨레 같은 신문들이 만들어졌잖아요, 나중에. 이 한겨레 신문이 창설되고 전국 언론 노동 연맹이 조합 연맹이 조직되어 언론 자유가 크게 향상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대중문화 성장을 보겠습니다. 자, 경제 성장과 함께 라디오, 텔레비전 같이 대중 매체가 널리 보급되면서 대중문화가 본격적으로 성장했다. 자, 1960년대 노래와 영화 등 대중문화가 널리 확산되었고, 특히 영화가 인제
큰 인기를 끌었다. 그래서 예전에 1950년대 이승만 정부 때 자유분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그 여성의 어떤 성적 개방이나 그 등등을 이제 다룬 영화인데, 이거 예전에 이승만 시대 때 관련된 시대상을 물어볼 때 한번 문제 나왔거든요. 예. 뭐 중요한 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기억을 해 두시고요. 1970년대 박정희 정부는 문화나 예술에 대한 검열과 통제를 강화했다. 수많은 금서와 금지곡을 이제 지정했으며, 방송에선 방공의식을 고취시키거나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반영하도록 했다. 당시 극장에는 영화 관람 전에 정부 홍보용 대한뉴스를 이제 있어. 대한뉴스. 친근한데 제가 어릴 때 그 영화를 볼 때 이 대한뉴스가 있었어. 이게 90년대까지 나왔는데 지금 나오지 않죠? 예. 자, 한편 텔레비전 보유한 가족이 늘어나면서 텔레비전 통한 소개된 대중가요, 코미디가 유행했고, 텔레비전 드라마가 인기를 끌어 영화에 대한 관심이 다소 줄기도 했다. 또한 미국과 유럽의 반전, 저항 문화가 유입되어 장발, 그때 이제 뭐 시피 문화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68 세대 뭐 그런 시대였으니까. 청바지, 통기타 같은 어 청량 문화가 인제 널리 퍼졌고요. 그래서 이걸 단속하기 위해서 장발 단속용의 미니 스커트 단속 같은 걸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장발하면 머리 깎고, 여기 보면 여자 이제 미니스커트 입을 때 이제 17 세기 이상이면 이게 했는데, 이해하면 인제 이게 잡혀 들어가는 거죠. 남자 경찰이 이제 여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했다가는 완전 난리 나죠. 예. 성추행이니 뭐 이런 말들 많잖아요. 예. 자, 하여튼 그때는 당시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1980 년대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면서 프로야구를 시작으로 상업적 프로스포츠 시대가 열었다. 어 그래서 이제 3S 전체의 일환으로 인제 했다고 하죠. 섹스, 스크린, 뭐 스포츠를 통해서 예, 국민들 불만을 다른 데 돌리려고 했던 거죠. 예. 자, 그래서 언론 문화 통제를 연연했다. 한편은 음악, 미술, 영화, 연극 등 여러 분야의 민주화와 사회 경제적 평등을 지향하는 문화 활동이 활발히 진행됐고, 언론과 대중문화를 통한 통제는 6월 민주항쟁으로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사회사 관련된 내용을 좀 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사나 이런 것들은 예전에 한번 가끔씩 언급돼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일제 강점기 때 사회사 관련된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또 나올 수는 있겠죠. 한번 읽어 보세요. 요번에 나왔잖아요 또. 제가 이제 저번에 작년에 강의하다가 여기 뭐 6월 항쟁 관련된 내용이나 이게 뭐 사실상 호언 조치죠. 이런 것들이 나올까 생각했 나오진 않았지만 한번 읽어 봤잖아요. 그냥 혹시 모르니까. 나왔죠. 그래서 요런 것도 나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서만 그 출제자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논문 같은 걸 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교과서에 있는 기본적인 지식은 좀 알고 있으면 이렇게 옆구리찌는 문제, 그냥 한번 읽어 보면 이제 맞출 수 있는 문제 있잖아요. 아주 뭐 어려운 논문 있는 게 아니라 교과서 정도의 그런 것들은 한번 읽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한두 번. 그러니까 '상식을 높인다.'라는 생각도 있고, 그다음에 어쩌다 1-2점 문제 그 답답형 나올 때 맞추면 좀 유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한번 봐 주세요, 이런 것들. 예. 자, 그다음 동화 교과서 내용을 좀 약간 보충해서 좀 볼게요. 여기 보면 인제 좀 눈여겨보면 여기 뭐 1차 경제 개발 5 개년 정책이나 2차 경제 개발 5 개년 정책, 이렇게 이제 자세히 좀 돼 있거든요. 요거 인제 한번 읽어 볼게요, 경제 개발 정책 중심으로. 자, 5.16 군사정부를 짓거나 박정희 정부는 장면 정부가 수립된 경제개발 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을 추진했어요. 예. 그래서 경제개발인데 우리가 이제 시장 경제에 계획 경제를 이제 플러스 시킨 거죠. 예. 약간 이제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과 비슷해. 중국이 개혁 개방할 때 시장이나 계획을 가지고 막 싸웠잖아.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등소평이 이제 고통 정리해 줬죠. 어 미국 같은 나라도 시장 경제, 계획 경제를 이렇게 플러스 시키는데, 우리는 비록 계획 경제이지만 시장 경제를 도입하는 것도 뭐 똑같다. 이게 꼭 그 뭐냐면 자본주의 사회주의 패배가 아니다. 미국 같은 자본주의 국가도 시장 경제, 계획 경제 포함시키지 않냐. 그러니까 시장과 계획 경제의 어떤 대립을 논쟁을 해결시켜 줬다. 그 예전에 뭐 기출 문제 나왔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그런 계획 경제를 플러스시킨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국가 주도의 경제 개발을 했다. 요 관련된 내용이 한번 예전에 뭐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정부 주도의 경제 정책을 하면서 만들어진 그 간청이 있어요. 그 유명한 간청이 있죠. 경제기획원. 그 경제기획원이 뭐냐면 오늘날 재무부하고 기획예산처 합쳐 놓은 거야. 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
그 경제 정책을 같이 하면서도 예산을 같이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게 1961 년에 만들어졌거든요. 경제기획원. 외워두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경제기획원의 역할이 뭐냐 보면 국가의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해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투자계획 조정, 예산 편성과 집행, 중앙행정기구의 기획 조정, 그다음 집행 심사, 분석, 물가 안정정책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당시 이제 경제기획원의 이제 장은 거의 장관급이 아니라 부총리급이에요. 그래서 경제기획의 권한이 강화됐기 때문에 제도 장치로서 경제기획 장관은 내각 수반의 유고시 제1 순위였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며 다른 부처 장관보다 그 서열이 높았다. 그러니까 부총리급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그래서 이렇게 했고 63 년에 이 부총리급으로 해 갖고 이제 제도가 시행됐다는 거. 그래서 이제 기획원은 경제개발의 수익과 예산, 외자, 외국 자본이죠. 등 경제 발전에 소요되는 내자, 외자의 어떤 도움 및 운영, 그리고 모든 경제 정책의 실행에 종합 조정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게 나중에 이제 경제개혁이 재정경제원으로 바뀌고요. 재정경제원도 한번 여러분들 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예. 그리고 재정경제원이 있다가 98 년에 재정경제는 재정경제부 승격 개편됐다가 나중에 이제 2000년 들어서 이게 너무 권한이 커지니까 제가 재무부하고 이제 뭐 그 이렇게 기획예산이 분리된 걸로 이제 알고 있어요. 예. 하여튼 요 경제기획원 관련된 내용, 지도받는 이제 자본주의라는 의미로 그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사회주의식 계획 경제에 플러스시켰다. 예. 그래서 요와 비슷한 게 이제 등소편 개혁 개방할 때 계획 경제를 중심으로 시장 경제를 플러스시켰죠. 그때 했던 얘기가 미국 같은 자본주의 국가도 그 뉴딜 정책을 보시면 시장 경제, 계획 경제를 플러스시킨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지 않냐? 계획 경제 중심에서 시장 경제 플러스시킨 건데 이것이 꼭 자본주의의 패배니 사회주의의 종말이 뭐 그런 건 의미가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논리가 된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어디까지 읽었어? 그냥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앞에 이제 박정희 정권 때 5개년 계획을 만들었는데 박정희 1차, 2차, 3차, 4차 경제개발 5개년 왔어. 5년마다 한 번씩 이제 1차 를 만든 거야. 경제개발 계획을 만든 거야. 5년마다. 그래서 앞에 이제 5년마다 끝나면 1차, 그다음 끝나면 2차, 그다음에 3차, 4차.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5 차, 6 차, 7 차까지 갔나?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외에도 몇 차 더 갔는데. 자, 1차 경제 기반은 철저하게 경공업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 약간 기관 사업 중심으로 했고. 자립 경제 기반을 목적으로 해서 하였다. 그래서 이를 인제 바탕으로 전력, 석탄 등 에너지원을 확보하고 시멘트, 비료 같은 기간 사업과 사회 간접 자본을 이제 있고 사회 간접 자본은 아시죠? 예. 도로, 철도, 항만, 통신, 전력, 공 서비스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요때 이제 집중적으로 양성했던 것은 그 노동시합적 경공업 육성, 섬유라든지 코리안 밍크라는 짙어 깎아서 만드는 그런 거, 가발 이런 것들 이제 갖다 팔죠. 자, 그러나 자본이 부족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자 정부는 외국 자본을 적극 도입하여 수출 자본의 어떤 양성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원래 박정희가 원했던 것은 외자 유치가 아니에요. 어, 통화 개혁을 통해서 내그 이제 그 국내 자본을 이끌고 했죠. 그 봉쇄 개정을 해 가지고 그걸 봉쇄 개정의 자금을 이용해 갖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디프레션도 일어나고 경기 침체도 일어나고 이게 무슨 사회주의 정책 아니면 욕을 얻어먹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외자 정책으로 외국 자본을 도입을 했고 그리고 또 박정희가 재벌을 별로 안 좋아했어. 큰 기업 같은. 그렇지만 이제 외자를 도입하려면 규모를 좀 키우고 경제 발전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또 규모가 커야지 자본도 또 그를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벌 중심의 경제 정책으로 바뀌게 되죠, 이 사람이. 자, 하여튼 이때 이제 한일 국교 정상화로 일본이 유입된 자금과 서독 파견과 강사 요구, 베트남 전쟁 파병으로 들어온 자금의 경제 개발 역할을 했다. 아까 얘기했처럼 이렇게 세 가지 어 종잣돈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보자. 1967 년, 1972 년인데 자, 수출 학계적이 증가됐고 제조업이 크게 발전됐고 이 시기 때부터 중화학공의 기반 내용을 이제 좀 확충하려고 미리 이제 포항에 제철 공장을 짓기 시작. 왜냐하면 중화학공업을 하려면 산업의 쌀이 역할하는 그 제철이 필요하잖아. 철이. 철은 다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했어. 그래서 앞에 얘기했지만 이제 그 70, 60 몇 년도인가? 하여튼 해갖고 71년도에 이제 72년도에 하여튼 했는데 이거 만드냐고 아까 전에 이제
한일협정의 청구권 자금 중에 상당수가 요 포항의 제철 공장을 만드는 데 이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경부고속국도를 이제 만들고 뭐냐면 산업 간접점을 확충했다. 제1차 경제개발 계획으로 한국 경제는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그러나 외국 자본 도입 후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대외 의존도가 심화됐다. 특히 1960년대 말에 세계 경제 침체로 수출이 줄고 1차 오일 쇼크, 그죠? 그래서 줄고, 그 당시 환율이 올라서 외채 상환 부담이 크게 높아졌다. 환율이 올라갔다는 환율은 달러에 기준하니까 달러 가격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원화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빚은 외채 같은 경우에 달러에 빌려오잖아요. 그 달러 갚아야 되는데 달러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그만큼 외채 상환 부담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에 이제 기업이 어려워지니까 1972년에 83 조치를 시행해서 기업의 산환 이후에 사채 동결 특혜를 제공했다. 요 83 조치가 상당히 중요해요. 83 조치가. 그래서 이제 83 조치 관련된 내용이 여기 밑에 있죠. 모든 기업은 1972년 8월 2일 현재 보유한 모든 사채를 정부에 신고해야 되고 사채의 이자를 되게 낮죠. 저금리로 이제 5년 분할 사용했어. 이게 이제 사채 이자 3분의 1을 깎아준 거죠. 이거 왜 그랬냐면 지금이야 이제 금융권이 어느 정도 발달되고 그랬던 시기니까 이제 쉽게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금을 이제 은행을 통해서 유통할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 금융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어. 돈도 별로 없었고, 예, 은행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기업조차도 사채를 끌어다가 썼어요. 지금 오늘날 현대니 삼성이나 그런 사람들 사채 끌어다가 예. 그래서 이제 사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제 기업이 그것 때문에 이자 내려고 상당히 시청시청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인제 뭐냐면 그 그 이걸 해서 막으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풀어줘서 기업을 좀 숨통을 트이려고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이런 것도 있고 83 조치는 기업의 무분별하게 외국 자본을 도입하기 인한 경제 이익의 서민의 부담을 극복하고 있다. 당시 국내에서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사채는 서민의 자금 운영 주요 수단이었고 이 사채대가 인제 서민의 자금을 모아다가 사채돼 갖고 기업에 빌려줬던 건데 이 조치로 대기업의 부채 비율이 하락했고 기업 경영이 개선됐고 서민 중에 기업에 빌려줘 돈을 받지 못한 곤란 상황을 그 겪은 사람도 있었다. 그 당시에 금융을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융에 이 발달했으면 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뭐냐면 돈을 빌릴 수 있었는데 대기업이 그런 게 아니라 빌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채 시장에서 돈을 끌어다 쓰는데 이 사채의 원금들은 대부분 서민들이 돈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이때 서민들도 집 없는 우리가 생각하는 없고 뭐 못 사는 서민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 먹고 사는 그런 부자들이었어요. 서민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끌어다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걸 고쳐서 이제 뭐냐면 이자율 낮춰주면서 또 분할 사업을 이제 5년 동안 함으로써 대기업의 어떤 자금줄을 이제 숨통을 트게 했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제 이런 "팔상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차원일 때 이제 자유무역 단체를 이제 조성하여 외국인들의 직접 투자를 이제 유도하고 경제 성장 흐름을 이어가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3 차, 4차 계획은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중화공업 정책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부는 그 당시 이제 경제 정책의 한계를 느끼고 3-4차 경제 개발 5 개년 계획을 했다. 그게 81 년까지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수출 주도형 중화공업 전략을 이제 추진했다. 철강, 화학, 기계, 조선 등 전략 업종을 이제 선정하여 집중 육성했으며 그 결과 한국 경제는 중화공업 생산의 비중이 점차 확대했다. 이런 수출 증가를 이어주고 연평균 10% 성장이 높았 성장 고도 성장이 있었다. 거기에서 이제 1-2차 어떤 이제 뭐냐면 석유 파동을 겪은 거 외에는 전반적으로 올라갔다 이제 보시면 되겠죠. 여기. 예. 요 기간 동안 올라갔는데 이렇게 있던 거. 이런 것들이 인제 수출 주도형 중화공업 정책의 추진 때문에 그렇다. 예. 요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하지만 이제 한국 경제 석유를 비롯한 원자재 대의 의존도가 높아서 둘째 석유 파동을 이제 겪게 됐고 그래서 이제 1차 석유 파동 같은 경우에는 중동 상유국의 건설 투자 확대 이때 이제 페트로달러 시스템 때문에 달러가 중동에 많았죠. 이 달러를 가지기 위해서 건설 투자 확대에 한국 기업의
참여했어. 근데 중동에 가서 인제 노동자들이 이제 달러를 받아와서 이렇게 하면 그걸 이제 외환을 가지고 인제 뭐냐면 경제를 살리는 방법을 했던 거죠. 자, 1978 년에 일어난 2차 소비 파동은 중화공업에 대한 가인 투자, 부가가치세 도입에 따른 물가 인상을 거쳐서 한국 경제를 위협했다. 부가가치세 도입 관련된 내용을 좀 기억을 해 두세요. 그래서 요거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할 때 일종의 10% 부가세를 부과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100 원이면 이게 1,100 원이면 110 원을 인제 소비자가 이제 부담을 하는 건데 일종의 집접세죠, 집접세. 지금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어떤 물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거기에 10% 부가가치세가 항상 도입되잖아요. 이렇게 찍혀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수 증대를 위해서 일부 면세품을 제한 대부분 상품에 10% 부가가치세를 이제 있고 이에 대한 저항이 북마 민주항쟁의 원인이라는 의견이 있다. 의견이에요, 의견. 예. 주의 의견은 아니고 그다음에 1차 석유 파동하고 2차 석유 파동은 이제 4차 중동 정전과 그다음에 호메인의 이슬람 혁명 요거 뭐 3개 다 관련된 내용이니까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국민의 이제 고도 성장에 기여했다. 국민의 고도 성장에 기여했다 보면 자, 한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렸다. 이러한 경제 발전에는 국민의 교육열과 저축률이 원동력으로 작용됐다. 자, 국민들은 교육이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높은 교육률을 보였다. 또한 높은 저축률은 경제 발전을 위한 투자 자금 조달을 쉽게 하여 경제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 밑에는 이제 뭐 재벌 성장 관련된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경 유착이나 독과점 구조가 형성이 됐고 이런 것들이 이제 외환 위기의 한 원인이 되었다. 예. 요것도 한번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이제 새마을 운동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앞에서 얘기한 한평 고구마 사건 관련된 내용이 있죠. 이제 70년 후반이 일어난 건데 여기 읽어 보시고 그다음에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인제 그 당시 달동네라는 빈민촌이 형성됐고요. 그리고 이 빈민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1972 년에 강주 대단지 사건이 있었어요. 이건 좀 기억을 해 두세요. 근데 서울에 있는 빈민촌을 정리하면서 서울의 판전촌 주민을 어디에 모여 살게 했냐면 경기도 강주 오늘날 성남시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강주 지금 강주구는 보다 더 컸죠 강주가. 성남이나 일산도 다 포함된 지역인데 그때 성남에 인제 강제 이주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인제 했는 거기에 좀 집도 지어 주고 상하수도 만들어 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거 없이 그냥 허허벌판에 살라고 놔두니까 그래서 인제 거기에 보면 집도 짓고 뭐 상하수도 인제 그러니까 거기 하니까 이제 거기에 빈민촌 그 판자촌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집도 짓고 사는데 거기 상하수도도 없죠. 거기가 교통도 불편했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되게 보면 서울로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못 나가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매번 이제 요구를 했죠. 도로도 놔주고 그다음에 상하수도 놓고 어 집을 짓는데 뭐 보조금도 좀 달라고 했는데 정부에서 안 들어준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참고 하다가 폭발이 나와서 대규모 이제 폭동 사건이 일어났죠. 이게 강주 대단지 사건이고 그때 이제 빈민들 판자촌 주민들이 살았던 곳이 오늘날 어디냐 성남시예요. 성남 보면 그 분당 있고 성남 있잖아요. 성남이 이제 구시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그 뭐냐 신도시 분당이 있잖아요. 그 노태우 정부 때 만든. 그래서 분당보다는 이제 그 구시가지 성남 오늘날 이 성남이 예전에 강주 대단지가 있었던 곳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남 가 보면 그 분당은 되게 잘 사는데 그 지역은 그 구시가지 쪽은 좀 못 사는 이유가 예전에 그 뭐냐 거기 판자촌 주민들이 주로 살아 가지고 성장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 하여튼 강주 대단지 사건 같은 도시 빈민들의 저항이 일어났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전두환 정권 때 그 당시 인제 3조 호황 정책들에 의해서 산업 경제가 강화될 수 있었고 고도 성장을 할 수 있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죠. 그래서 인제 좀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그 당시에 한국 그 현대사 사회경제사 관련된 내용을 이제 끝마쳤고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인제 제가 조선시대 있죠. 조선시대부터 인제 또 다시 시작할게요. 조선시대 때 제가 조선 전기 정도 읽다가 시간 없어 갖고 못 읽었거든요. 그래서 시간 될 때마다 쪼금씩 좀 읽을게요. 제가 올해 담임을 맡아 가지고 좀 약간 시간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긴 시간은 읽지 못하더라도 일 주일에 그 1 시간 정도 딱 시간 내 가지고 쪼금씩 인제 강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전에 읽은 것처럼 근현대사 부분도 좀 심화해서 읽을 필요 있어 가지고 왜냐면 요번에 이제 근현대사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물론 내년에 또 쉽게 나올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앞으로는 이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걸 가정하고 대비해서 제가 이제 시민한국사 2 권하고 어 그래서 인제 한국사 총서인가 그걸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 볼게요. 그래서 발췌독하는 형식으로 해 갖고 읽어 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